아내를 데리고 간 평범한 병원 진료가 상상도 못할 악몽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날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그저 간단한 정기 검진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가 소변 검사실로 들어간 직후 의사가 제 곁으로 다가와 귓가에 속삭인 한마디에 온몸에 피가 ඈ는 듯 했습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왜죠? 제 아내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그 말 뒤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다음 날 밝혀진 진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쾌청한 날이었지만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내 지은이가 요즘 들어 자꾸 피곤해하고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재촉한 끝에야 아내는 저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직 젊고 착하며 누구보다 성실한 아내였습니다. 저는 그저 빈혈이나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애써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전에 병원은 사람들로 붐볐고 복도는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았는데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아내에게 저는 내가 있잖아. 걱정 말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아내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더니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환자를 호명하는 방송 소리와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제 심장을 더욱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부디 아무 이상 없이 저 골목 어귀에 있는 우리의 작은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만을 바랐습니다. 제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하얀 가운을 입은 중년의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의사는 제게 다가와 귓가에 대고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온몸이 굳었습니다. 제 입에서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찰이라니요. 제 아내랑 무슨 상관이죠? 의사는 복도를 재빨리 훑어보더니 심각한 눈빛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큰 충격에 빠져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차가운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온갖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아내, 여리고 착해서 평생 누구에게 원한 한 번 산 적 없는 사람인데 어째서 경찰과 관련될 일이 있단 말입니까? 혹시 의사가 심각한 병을 발견해서 당국에 알려야 하는 상황인가? 하지만 왜 그렇게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을까요?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따져 묻고 싶었지만 검사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사용 중을 알리는 붉은 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매 순간이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이가 검사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손에는 검사 용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제 마음속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불안감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방금 의사가 한 말을 참아 아내에게 전할 수 없었습니다. 괜한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어. 물이라도 한 모금 마셔. 지은이는 제 눈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 저를 빤히 쳐다보았지만 이내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안내에 따라 전문 진료과로 이동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아까 그 속삭임을 떠올렸습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 말이 칼날처럼 머릿속을 파고들며 반복되자 저도 모르게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그 의사를 찾아보았지만 그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상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라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끔 지은이를 힐끗 쳐다보았고 아내가 간간히 가슴을 부여잡고 마른 기침을 하는 것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정해야 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다시 의사를 만나서 자세히 물어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가 끔찍한 병에 걸려서 의사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암시한 것은 아닐까. 예를 들면 감염원을 추적해야 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은이가 저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녀는 현명하고 착한 아내였고 단 한 번도 저를 속인 적이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저는 지은이의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약 1시간 후 우리는 과장 의사 방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그는 안경을 쓰고 두꺼운 서류 뭉치를 뒤적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다가 지은이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는 생활 습관과 과거 병력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지은이는 천천히 대답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피하는 듯했습니다. 옆에 앉은 저는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과 마주치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시고 자세한 결과는 내일 다시 와서 확인하시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경고의 의미가 담긴 눈빛으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속삭임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이는 이상할 정도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내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웠습니다.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익숙하고 아늑했던 작은 집이 오늘따라 유난히 쌀쌀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며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거리를 사온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지만 사실은 그 의사를 다시 만나볼 희망을 품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진료관은 이미 문을 닫았고 불 꺼진 방에는 청소부 아주머니의 희미한 그림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납덩이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고 그날 밤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지은이는 옆에서 얕은 숨을 내쉬며 누워 있었지만 저는 그녀의 어깨가 간헐적으로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살며시 손을 얹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 했지만 그녀는 등을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서 자. 그 목소리는 차마 말 못할 슬픔을 담은 듯 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아 아내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불안감이 솟아올랐습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의사의 그 한마디가 저주처럼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내를 위해 죽을 끓이고 푹 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가 대신 결과를 받아오겠다고 했지만 지은이는 기어코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보기 드물게 단호함이 서린 그녀의 눈빛에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봉인된 결과지를 손에 쥐었을 때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우리는 과장 의사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훨씬 더 엄숙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치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진실은 법과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숨이 뗀는 듯 했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은이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진료실은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제 심장이 가슴 속에서 세차게 울리는 소리와 의사가 곧 내뱉을 말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료실의 공기는 마치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백 개의 질문이 떠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과장 의사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무겁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정하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 아내분의 소변 샘플에서 형사사건에 주로 사용되는 맹독성 물질이 소량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라고 권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독극물이요. 그럴 리가요. 제 아내는 그런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 옆에 앉아있던 지은이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진 채 겁에 질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옷자락을 떨리는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왜 그런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상한 걸 먹거나 만진 적도 없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잠겨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했습니다. 의사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엄격하면서도 동정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주 정밀하게 검사했습니다. 이 물질은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없습니다. 보통 누군가 음식이나 음료에 의도적으로 넣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지은 씨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선생님께 귓속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숨막히는 기분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 아내가 독살당하고 있었다니 누가 이토록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지은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마치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저는 의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제 아내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조기에 발견했고 독의 근원을 차단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이 배후에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분은 결코 안전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았고 수많은 얼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누가 우리 부부를 해치려 했는지 생각해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살았고 누구와도 원한을 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은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있었고 그 눈에는 두려움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꽉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게. 약속할게. 눈물이 지은이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두 분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리지 마십시오. 제가 관련 서류를 수사기관에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은 씨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무언가 더 당부하려는 듯 저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마 작은 실수 하나가 배우의 범인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지은이는 제 손을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아침 햇살이 쏟아졌지만 제 눈에는 온통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지은이는 넋이 나간 얼굴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격렬하게 갈등했습니다. 가족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단서를 더 찾아볼 시간을 벌어야 할까? 머릿속은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지은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녀는 저를 꽉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누가 날 죽이려 하는 걸까요? 난 누구에게도 잘못한 게 없는데. 혹시 지은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황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이든 말해봐. 내가 있잖아. 난 당신을 믿을 거야.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누가 내가 살아있는 걸 원치 않는 건 아닐까 무서워요. 그 말은 마치 제 귀에 꽂히는 벼락과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가족이라니, 설마 혈육이 그렇게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돌이켜보면 지은이는 지난 몇 년간 며느리로서 많은 서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인 박 여사님은 원래 엄격한 분이라 며느리를 질책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고향집에 내려갈 때마다 저는 지은이가 묵묵히 모진 말을 견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를 해치려 할 정도일까요? 그 생각에 이르자 저도 모르게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인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은이는 제 옆에 누워 가끔씩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깼고 어둠 속을 내탄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제가 계속 등을 토닥여준 후에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 지은이의 겁에 질린 눈빛, 모든 것이 뒤섞여 악몽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삶이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떤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며 우리를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에서 일하는 친한 친구인 김 형사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직 떨리는 목소리로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김 형사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사건이야. 절대 섣불리 행동하지 마. 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하고 아내 주변의 모든 것을 자세히 지켜봐. 우리가 비밀리에 수사에 착수할게. 김 형사의 말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이 상황에서 유일한 의지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적어도 이제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지은이는 부엌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그릇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이마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우리 꼭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폭풍우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를 해치려는 자는 아직 저밖에, 어쩌면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평범한 남편이었던 저는 이제 이 위험한 암투 속에서 아내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극심한 공포와 함께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품에 안았고 머릿속에는 조용한 맹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자가 누구든, 가족이든 타인이든 반드시 정체를 밝혀내겠어. 내가 꼭 당신을 지켜줄게.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마치 지붕 위에 먹구름이 들이운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은이는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앉아 먼 곳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꽃을 사와서 꽂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지만 아내의 눈에 서린 불안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초췌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지만 그 범인이 누구인지는 여전히 짙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늘 엄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둘 다 고향으로 내려오너라. 온 가족이 모였으면 좋겠다. 저는 지은이의 건강이 아직 좋지 않아 잠시 망설였지만 어머니는 제게 거절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핑계 대지 마라. 네. 아내가 아프면 더더욱 와야지. 내가 한번 봐야겠다. 며느리라는 애가 맨날 골골대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니. 저는 식탁 밑으로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갑고 가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자 지은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전 가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밤 지은이가 했던 말, 혹시 가족 중에 누가,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아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우리가 안 가면 어머니께서 서운해 하실 거야. 그리고 나도 집에 무슨 이상한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어.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을게. 그날 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제가 직접 만들었고 지은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확인했으며 낯선 것은 절대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몰래 김 형사에게도 전화를 걸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개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말 오후 우리는 고향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지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창백한 얼굴로 아프다고 하는 거냐? 남의 집 며느리들은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는데 넌 어째 그 모양이냐?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지은이의 밥그릇에 반찬을 놓아주며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기운나게 좀 먹어라. 그렇게 비실거려서야 어디 쓰겠니? 여자가 애 낳을 생각도 안 하고 집안 건사할 생각도 안 하면 뭐가 되겠어. 저는 음식 하나하나를 쳐다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을 기억하며 아내의 밥그릇에 놓이는 음식 한 점, 한 점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마지못해 몇 숟갈 뜨는 둥
마는둥했고 그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식사 후 저는 몰래 상황을 살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유난히 오래 머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양념병을 든 손이 주머니 속으로 황급히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제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범인일까? 하지만 저는 곧 이성을 되찾고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떻게든 제 어머니인데 증거도 없이 눈으로 본 것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와 지은이는 옛날 방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지은이는 벽을 향해 돌아누운 채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눈빛이 너무 이상해요. 마치 저를 뼛속까지 미워하는 것 같아요. 만약 정말 어머님이 저를 해치려 하신 거라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꽉 껴안으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날 믿어줘.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게 설령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말을 내뱉는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텐마루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정원을 산책하는 척했습니다. 우연히 어머니가 이웃집 아주머니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저 며느리는 약해 빠져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내가 다른 며느리를 얻었으면 속이 편했을 텐데 맨날 아프다고 앓는 소리나 하고 귀찮아 죽겠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뚜렷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지은이가 조용히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올려다 보았는데 붉어진 눈가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져요. 저는 황급히 아내를 껴안으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말 마. 당신은 내 아내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온 세상이 당신에게 등을 돌려도 난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아. 말을 마친 저는 그녀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거친 파도가 일었습니다. 저는 의사의 경고가 단순한 의학적 조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암시하는 것이었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날, 저는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은 제가 지은이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식사부터 물 한 잔까지, 심지어 부엌과 거실에 작은 카메라까지 설치했습니다. 김 형사가 전화를 걸어 당부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의심스러운 건 뭐든 증거로 남겨둬. 우리가 곧 움직일 테니 넌 침착해야 해. 그날 저녁 카메라 영상을 돌려보던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향집에서 어머니가 들고 있던 그 양념병이 어머니가 우리 부부에게 보내주신 짐꾸러미 안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은이 몸보신하라고 직접 담근 장이라며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서리가 쳐졌고 마음속에서는 강한 의심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감히 지은이에게 그것을 먹일 수 없었고 조용히 찬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뒤 내일 김 형사에게 가져가 검사를 의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옆에서 잠든 지은이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불빛이 그녀의 수척한 얼굴을 비추자 제 가슴은 저며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어머니, 만약 정말 어머니시라면 마음이 너무 아프겠지만 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은이를 지켜야 합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 진실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비밀을 드러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터져나오는 순간 모든 것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겨우 몇 분 눈을 붙였을 뿐 머릿속은 어머니가 주신 그 양념병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작은 병이 이제 제 심장을 짓누르는 거대한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지은이를 보니 숨소리는 평온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약속하듯 속삭였습니다. 내가 진실을 밝혀낼게. 걱정하지 마. 저는 조심스럽게 그 병을 가방에 넣고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길을 가면서 김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자네가 급히 확인해줘야 할 게 있어. 이게 아마 의사가 말했던 독의 출처일지도 몰라. 김 형사는 제 말을 듣고 즉시 자기 부서의 실험실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김 형사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각한 표정은 평소의 쾌활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양념병을 건넸습니다. 김 형사는 장갑을 끼고 병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더니 즉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 이건 그냥 평범한 양념이 아니야. 그는 즉시 샘플을 검사실로 보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 둘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형사는 종이를 들고 읽더니 책상에 세게 내려놓으며 긴장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병 안에서 맹독성 화합물의 흔적이 검출됐어. 바로 이것 때문에 자네 아내가 중독된 거야. 제 심장은 누군가 꽉 움켜쥔 듯 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어 얼어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념병이 원인이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 병은 제 어머니가 직접 주신 것이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눈앞의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목구멍에 걸린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형사, 확실한가? 뭔가 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김 형사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없어. 하지만 넌 정말 침착해야 해. 아직 누구라고 단정 지을 순 없어.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알아들었나? 지은이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 더 큰 충격을 받을 테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수천 개의 칼에 찔린 듯 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이제 모든 의심은 제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왜 어머니였을까요? 그동안의 모진 말과 미움이 며느리를 죽이고 싶을 정도의 증오로 변해버린 걸까요? 그 생각에 이르자 심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다른 한쪽은 10년 넘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현명한 아내. 저는 두 개의 잔인한 경계선 사이에 갇혀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지은이가 기대에 찬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물었습니다. 아침 일찍 어디 갔었어요? 걱정했어요. 저는 당황하며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친구 좀 만나고 왔어. 일 때문에. 걱정 마. 하지만 지은이의 눈빛에서 저는 뚜렷한 의심을 읽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무언가 직감했겠지만 침묵을 선택한 듯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지은이는 날이 갈수록 더 쇠약해졌습니다. 그녀가 힘겹게 음식을 삼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조여왔습니다.
저는 그 양념병을 깊숙이 숨겼지만 그 그림자는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모든 전화를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평소의 무관심과는 달리 지은이의 건강에 대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저는 여전히 어색함, 심지어 무언가를 떠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부엌을 정리하려는데 지은이가 제가 양념병을 숨겨둔 찬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있죠? 당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를 꽉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숨기는 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 평안했으면 해서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러면 전부 말해줄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저는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잔인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침묵하면 지은이는 계속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가족 간의 정과 부부의 의리 사이에서 저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김 형사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부에 보고했고 당분간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할 거야. 너와 아내는 각별히 조심해야 해. 하지만 명심해. 절대 섣불리 행동하거나 가족 중 누구에게도 네 의심을 드러내서는 안 돼. 만약 배후의 인물이 정말 가족이라면 네가 의심하는 걸 알수록 더 빨리 손을 쓸 가능성이 높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을 떨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작고 무력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을 보니 지은이가 여전히 힘겹게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다시 힘이 솟아났습니다.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지은이가 쉬고 있을 때 저는 베란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해질녘 희미한 햇살 속에서 저는 휴대폰을 켜 김 형사가 보낸 검사 결과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차갑고 무미건조하지만 가슴을 애는 글자들이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잔인해도 마주해야만 해. 지은이, 내가 당신을 지켜야 해.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아들아, 요즘 지은이 건강은 좀 어떠냐? 밥은 잘 먹고 뭐 더 보내줄 것 없니? 저는 순간 몸서리가 쳐졌고 불안한 기분이 솟구쳤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신경 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네, 아직 약하지만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어머니, 힘드시게 안 그러셔도 돼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 챙겨라. 하지만 기억해. 밥 잘 챙겨 먹고 저번에 준 양념도 꼭 챙겨 먹어라. 그거 몸에 좋은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고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있던 의심을 확신시켜주는 한 자루의 칼과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고 있는 걸까요?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지은이를 해치려는 사람이 정말 어머니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머니와의 통화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 저번에 준 양념 잊지 마라. 는 말이 마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김영사의 검사 결과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그저 평범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의 모든 말과 행동이 제 심장을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는 제 넋 나간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있죠? 모든 게 너무 위험하게 느껴져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를 해치려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차마 대답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바로 제 친어머니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내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마음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를 꽉 껴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직 확실히는 몰라. 하지만 날 믿어줄 수 있겠어? 내가 반드시 당신을 지켜줄게. 지은이는 침묵했지만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적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더욱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곧 상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경계했습니다. 집 문을 철저히 잠그고 배달되는 모든 물건을 확인했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것은 지은이가 절대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은이는 날이 갈수록 더 수척해졌고 눈은 차랬으며 입술은 창백했습니다. 아내가 힘겹게 죽 한 숟가락을 삼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만약 정말 누군가 몰래 해치고 있다면 그자는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적보다도 더 악독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아들아, 다음 주에 고향으로 내려오너라. 할 중요한 얘기가 있다. 지은이도 꼭 데려오고. 우리 며느리가 보고 싶구나. 그 말을 듣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어머니는 지은이가 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넨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렇게 말씀하시다니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내 일정 한번 볼게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번 고향 방문에서는 몇 배로 더 조심해야겠다고. 저는 김 형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즉시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함정을 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넌 정말 냉정해야 해. 절대 의심을 드러내지 마. 우리가 비밀리에 사람을 붙여 감시할 테니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배우의 인물이 드러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증거가 손에 있었지만 저를 힘들게 키워주신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직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날, 하늘에서는 부슬비가 내렸습니다. 흙길은 미끄러웠고 차는 느릿느릿 움직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잖아. 걱정 마. 하지만 제 마음도 그에 못지않게 불안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이미 나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반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맛있는 거 많이 해놨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내를 훑어보는 날카로운 시선 속에
읽기 힘든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지은이에게 음식을 집어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얘야. 너무 말랐구나. 몸보신을 해야 기운이 나지. 저는 음식 하나하나를 쳐다보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집어줄 때마다 저는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집어줄게요. 어머니 쉬세요. 어머니는 저를 힐끗 쳐다보았고 그 눈빛은 순간 차갑게 변했지만 이내 다시 웃었습니다. 그래, 네가 집어주렴. 지은이 많이 먹으라고 하고. 저는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어색해하며 겨우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했고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담배를 피운다는 핑계로 밖에 나갔지만 사실은 문 옆에 숨어 아내 동정을 살폈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누군가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 해.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게 둘 순 없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은이일까요? 저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섣불리 행동하면 모든 것이 틀어지고 배우의 인물은 더욱 경계할 것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머님 눈빛이 너무 이상해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달랬습니다. 알아. 하지만 걱정 마. 내가 혼자 두지 않을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막아줄게. 지은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연히 어머니가 부엌에 양념병에 하얀 가루 봉지를 몰래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 장면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희미한 믿음의 끈을 끊어버리는 마지막 칼날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김 형사와 함께 모든 것을 밝혀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몰래 김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준비해줘. 어머니를 덫으로 유인할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다. 우리가 도착해 있을게. 저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잠 못 들어 붉어진 눈으로 누워있는 지은이를 보니 제 마음은 다시 한번 굳건해졌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희미한 노란 불빛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상을 차리고 온 가족을 불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은이에게 국그릇을 건넬 때 그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에는 이상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릇을 가로채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지은이한테 떠줄게요. 어머니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들 녀석이 아내를 챙기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니? 저는 어머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만약 제가 본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우리 가족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지은이 옆에서 뜬 눈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는 피곤했는지 어느새 잠이 들었지만 짧고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지은이는 계속해서 해를 입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악몽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김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오늘 밤 어머니가 다시 손을 쓸지도 몰라. 준비해줘. 몇 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걱정 마. 집 주변에 사람을 배치해뒀어. 계획대로만 해. 저는 휴대폰을 끄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아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제 옷자락을 꼭 쥔 채 잠든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곧 법 앞에 세우게 될 사람이 저를 낳아주고 평생 키워주신 제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에 심장이 두 조각으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부엌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지은이의 손을 놓고 저는 소리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의 노란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와 익숙한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 박 여사님이 식탁에서 무언가를 분주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벽에 기대어 문틈으로 엿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 양념병과 작은 흰가루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병뚜껑을 열고 그 봉지에서 가루를 부어 넣은 뒤 휘저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누가 볼세라 주위를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제 심장은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희미한 희망, 모든 것이 오해일 거라는 믿음이 이제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한 걸음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 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복을 입은 김 형사와 두 명의 동료가 안으로 들어와 순식간에 상황을 제압했습니다. 박 여사님, 경찰입니다.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 주십시오. 김 형사의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병이 쨍 소리를 내며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난 그냥 요리하고 있었을 뿐이라고요. 김 형사는 증거물인 흰가루 봉지를 가리키며 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부터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 이것은 맹독성 물질입니다. 여사님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하시는 모든 말은 조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돌처럼 굳어서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존경해온 어머니가 지금 제 눈앞에서 범죄자처럼 두 손을 붙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두려움과 애원이 뒤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어머니의 목소리는 메어 나왔지만 저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지은이가 내려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지은이는 외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형사들의 손에서 벗어나려 애쓰며 소리쳤습니다. 난 널 해치려던 게 아니야. 난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김 형사는 동료에게 어머니를 붙들라고 신호하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철저히 조사하겠지만 진실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 마음의 준비를 해.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 지은이의 흐느낌, 그리고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쪽은 매일 독극물에 중독되어 가던 아내, 다른 한쪽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이자 이제는 용의자가 된 사람. 그 고통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듯 했습니다. 현장에서 조서를 작성한 후 경찰은 일단 어머니를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떠나기 전 어머니는 저를 돌아보며 절망에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를 믿어야 한다. 아들아, 난 정말 네 아내를 해치려던 게 아니야. 그 말이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무서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은이는 의자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믿고 싶지 않지만 모든 게 너무 명확해요. 저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마음은 찢어질 듯 했지만 말했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줘. 진실이 어떻든 내가 당신을 지킬 거야. 당신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지은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지은이는 서로에게 기댄 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둘은 말없이 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우리 가족이 영원히 변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형사는 저를 경찰서로 불러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평소에 보내주시던 음식 꾸러미 일부에서도 독극물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의심을 더욱 굳히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김 형사는 제게 당부했습니다.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 때로는 배우의 인물이 네 어머니를 이용했거나 어머니가 사온 음식에 독을 탔을 수도 있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어. 김 형사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본 모든 것이 누군가 어머니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꾸민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이 스치자 저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잔혹함의 끝에 있는 진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는 멍한 눈으로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만약 정말 어머니가 배후에 계신 거라면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아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모든 게 빨리 밝혀져서 우리가 평온하게 살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당신이 더 이상 고통받게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를 포함한 그 누구도 이 어두운 진실의 희생양이 되게 두지 않을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든 걸 밝혀낼 거야. 제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섰습니다. 눈앞의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빛을 찾아가는 길이 고통으로 가득할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형사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고통과 희망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어제 목격한 모든 것이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기를, 제가 아직 보지 못한 다른 구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김 형사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서류를 검토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 지금 당장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저는 긴장으로 손발이 떨렸습니다.
김 형사는 제게 어머니의 초기 진술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뚫어지게 읽었습니다. 진술서에서 어머니는 자신이 양념병에 흰 가루를 넣은 것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독극물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한결같이 주장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부터 알던 지인이 집에 찾아와 그것이 지은이의 건강을 위한 보약이라며 며느리를 위해 음식에 넣어주라고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은이가 약한 것은 집안의 나쁜 기운 때문이며 이 약이 기운을 다스려 줄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따랐을 뿐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술서를 읽고 경악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꾸몄을까? 왜 우리 어머니에게 접근했을까? 그것이 보약이라는 믿음을 어떻게 심어주었을까? 저는 김 형사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죄를 피하려는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김 형사는 팔짱을 끼고 엄숙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단정할 순 없지만 내 생각에 어머님은 그게 독극물이라는 걸 알만한 지식이 없어 보여. 의심스러운 건 그 가루를 건넨 사람이야. 어머님은 그 사람을 마른 체형의 북쪽 사투리를 쓰는 중년 여성으로 묘사했어. 갑자기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곤 했다더군. 그런 사람 아는 사람 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 왜 하필 시어머니를 이용해서 제 아내를 해치려 했을까? 어머니가 주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배우의 인물은 아직 저 밖에 어딘가에 숨어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 형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댁 찬장에서 다른 가루 봉지들도 몇 개 더 확보했어. 감정 결과 모두 같은 종류의 독극물이었어. 이건 그 여자가 여러 번 찾아왔고 사전에 준비했다는 증거야. 목표는 명백히 지은 씨야. 문제는 왜 그녀를 노렸을까 하는 거지. 김 형사의 질문이 칼날처럼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지은이일까? 그녀는 그저 착한 여자일 뿐. 누구와도 원한을 진 적이 없는데 저는 멍하니 앉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은이는 작은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했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돌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친구도 적었고 교류도 많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질투심 때문에 손을 쓴 걸까? 아니면 제가 전혀 모르는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지은이가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녀는 급히 일어나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정말 어머님이? 저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해치려 한 게 아니야. 이용당하신 거야. 낯선 여자가 어머니께 그 가루를 주면서 보약이라고 속였대. 그 여자가 진짜 위험한 사람이야. 지은이는 할 말을 잃었고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낯선 여자요. 하지만 누구죠? 전 그런 사람과 접촉한 적이 없는데 저는 아내를 품에 안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믿어. 하지만 최근 우리 주변에 나타났던 사람이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이웃이나 직장 동료 아니면 스쳐 지나간 누구라도.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무서워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낭떠러지 위에 앉아있는 기분이에요. 누군가 내 목숨을 노리는데 난 그게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너무 무력해요. 저는 아내의 갸냘픈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숨결을 느끼며 제 마음속에서는 강한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아내가 단 하루라도 더 이 공포 속에서 살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의 인물이 누구든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김 형사와 함께 다시 병원을 찾아 처음 저에게 귓속말을 했던 과장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상세한 검사 결과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은이의 몸속에 있는 독극물의 양으로 보아 그것은 여러 주에 걸쳐 서서히 투입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지은이가 어머니가 보내준 음식을 자주 먹거나 고향 집에 갔을 때 함께 식사했던 것과 일치했습니다. 만약 제때 개입하지 않았다면 한 달 안에 지은이의 건강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은이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형사를 돌아보니 그의 눈빛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이제 자네가 뭘 해야 할지 알았으니 아내를 지키면서 우리가 진짜 범인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그날 저녁 저는 지은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여보, 몇 달 전에 회사에 있을 때 낯선 아주머니가 찾아왔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났지만 그분은 아주 친한 척 했어요. 저한테 떡 한 상자를 선물로 줬는데 집에 가져와서 그날 당신도 같이 먹자고 했었잖아요. 근데 당신은 출장 가서 저 혼자 먹었어요. 그 후부터 제가 자꾸 피곤해지기 시작했는데 혹시 그 사람이 지은이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때쯤부터 지은이가 어지럼증을 느끼고 잠을 설치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 기억나? 나와 김 형사에게 묘사해 줄 수 있겠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마른 체형에 짧은 머리 그리고 어머니가 묘사했던 것처럼 북쪽 사투리를 썼어요. 저와 김 형사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단서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 낯선 여자는 지은이에게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제 어머니까지 이용해서 여러 번 손을 쓰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목표가 단순한 일회성, 해악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악독한 음모였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잠든 지은이의 수척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온갖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 이 소용돌이에 휘말린 어머니에 대한 고통, 그리고 배우의 인물에 대한 분노. 저는 속삭였습니다. 약속할게. 단 하루도 더 당신이 공포 속에서 살게 두지 않을 거야. 그 여자가 어디에 숨어 있든 반드시 찾아낼 거야. 저는 이 순간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지은이에게 낯선 여자가 떡을 선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불 위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용당했던 양념병 속 흰가루부터 지은이가 옛 친구라 자칭하는 사람에게서 떡을 받았던 일까지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얼굴 없는 누군가가 끈질기게 그리고 치밀하게 제 아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형사를 만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었고 그의 표정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이거 알아? 지은 씨와 자네 어머님의 묘사가 완벽하게 일치해. 마른 체형, 짧은 머리, 북쪽 사투리. 이 여자는 우연히 한 번 나타난 게 아니야. 자네 아내와 어머니 모두에게 접근했어. 이건 명백한 계획이 있었다는 증거야.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김 형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 씨의 기억을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하게 할 거야. 얼굴이 있으면 단서를 찾기가 더 수월해지겠지. 그날 오후 조용한 사무실에서 지은이는 한 화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해냈습니다. 수척한 얼굴, 날카로운 눈매, 검은 피부, 약간 쉰 목소리, 한 획 한 획 그려질수록 그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몽타주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억의 깊은 곳을 헤집었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먼 친척의 결혼식에서 저는 이 그림과 아주 닮은 여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지만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우리 가족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김 형사에게 말했고 그는 즉시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저를 경악하게 하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최여인. 과거에 사기 및 독극물 관련 전과가 있어.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자네 아버지와 관련이 있었던 걸로 나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엄격하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분이셨는데 어떻게 그런 위험한 여자와 엮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과 관련이 있을 리가. 김 형사는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진실은 때로 잔인한 법이야. 기록에 따르면 최여인은 과거에 자네 가족과 같은 동네에 살았고 심지어 한때 자네 아버지와 교제했다는 소문도 있었어. 어쩌면 그게 그녀가 지금 지은 씨를 노리는 이유일지도 몰라. 마음의 준비를 해. 모든 게 자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을 수 있어. 저는 충격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만약 정말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면 우리 가족의 적이 지은이를 통해 복수하려 하고 있다는 말인가. 분노, 고통, 의심이 파도처럼 제 심장을 덮쳤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달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어디 갔었어요? 무슨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어요? 저는 아내의 수척한 얼굴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품에 안고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방금 아버지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됐어.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내가 모든 걸 밝혀낼게. 무서워하지 마. 지은이는 멈칫하더니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당신만 곁에 있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혼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제가 흩날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저를 먹이고 가르치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하셨던 아버지를.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흠 하나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형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과거의 망령이 다음 세대를 덮쳐 제 아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만약 정말 과거에 잘못이 있었다면 왜 저와 지은이가 이 대가를 치러야 하나요? 다음 날 김 형사는 그들이 최근 최여인이 드나들던 곳 교회의 한 임대주택을 찾아냈다고 알려왔습니다. 늦은 저녁 김 형사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우리가 잠복할 거야. 자네는 따라올 필요 없지만 자네가 오고 싶어 한다는 거 알아. 만약 온다면 침착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아내를 거의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자와 처음으로 직접 대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지은이를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 위험한 데 가는 거예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형사랑 같이 가는 거야. 괜찮아. 푹 쉬어. 걱정하지 말고. 지은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당신만 무사하면 돼요. 저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형사와 동료들과 함께 교회의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숨어 관찰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마른 체구에 짧은 머리를 하고 어두운 옷을 걸친 그림자가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는 몽타주 속의 얼굴, 그 결혼식 날의 기억 속 여자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심장이 조여왔고 손은 주먹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최 여인이었습니다. 김 형사는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식료품을 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경찰력이 들이닥쳐 검문했습니다. 그녀의 가방에서 경찰은 여러 개의 작은 가루 봉지를 찾아냈습니다. 일부는 포장 그대로였고 일부는 이미 뜯겨 있었습니다. 모두 지은이의 몸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종류의 독극물이었습니다. 최 여인은 제압당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지만 입가에는 교활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제가 서 있는 곳에 시선을 멈추고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결국 네가 나타났구나. 그 남자의 아들.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고 있었고 제 아버지를 증오해 찬 목소리로 언급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에는 불꽃이 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소? 왜 내 아내를 해쳤소? 최의 여인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몰라서 묻나? 내 아비가 예전에 날 배신했지. 난 내 가족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어. 내 아내는 널 대신해서 고통받는 것뿐이야. 그게 공평한 대가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다른 여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이 최 여인을 연행해 갔지만 그녀의 말은 매 순간 저를 괴롭혔습니다. 내 가족은 대가를 치러야 해. 저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잔인한 진실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에 연행되던 날, 최 여인이라는 그 여자의 모습이 밤새도록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내 아비가 날 배신했어. 내 가족은 대가를 치러야 해. 저는 침대에 누워 탄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는 지은이가 힘든 며칠을 보낸 끝에 잠들어 있었지만 미간은 여전히 찌푸려져 있었고 수척한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돌아보며 끝없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 자신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과거의 원한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 앞으로 밀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최 여인에 대한 자료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네 아버지와 관련된 단서를 찾았다는 거야. 제 심장은 요동쳤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심장은
소금에 절여지는 듯 했습니다. 30여 년 전, 당시 지역 공무원이던 아버지는 최 여인과 한동안 교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임신까지 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격렬한 다툼 끝에 유산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원한을 품고 아버지의 가족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여겨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고 충격에 빠져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모범적이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며 큰소리 한 번 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등 뒤에 다른 여자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것입니다. 저는 서류를 꽉 쥐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하셔서 지금 제 아내가 이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겁니까? 김 형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았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야. 지금 자네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내를 지키고 현재의 가정을 지킬 것인가 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 잔인한 진실이 드러났을 때 지은이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지은이가 이불을 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올려다보았고 그 눈에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김 형사님 만나고 오셨어요. 무슨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나요? 저는 마치 비밀을 숨기다 들킨 아이처럼 당황하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마침내 저는 지은이를 의자에 앉히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에게 이 말을 해야겠어. 아주 힘들겠지만 그 여자, 최 여인은 우연히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니야. 그녀는 예전에 우리 아버지와 관계가 있었어. 몇 년 전 어떤 사고로 아이를 잃었고 그때부터 원한을 품고 우리 가족을 노렸던 거야. 당신은 그녀가 원한을 풀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었던 거지. 지은이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커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님이 제가 늘 아버지라고 부르던 분이 그랬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메어 나왔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안쓰럽지만 무서워요. 마치 상관없는 원한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외부인이 된 기분이에요. 그녀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아내를 품에 안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만약 잘못이 있다면 그건 먼저 가신 분의 잘못이야. 맹세할게. 다시는 누구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당신은 내 아내고 내 가족이야. 과거가 어떻든 그건 변하지 않아. 지은이는 흐느끼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저는 제 말이 그녀의 마음속 혼란을 즉시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여전히 제 어깨에 기대었고 제가 꽉 안아주는 것을 받아주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경찰은 계속해서 최 여인을 신문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인정했고 그 눈에는 여전히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네, 아비 때문에 내 자식을 잃었어. 내 평생은 어둠 속에서 살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지. 난 내 가족이 내가 겪었던 것처럼 고통받게 해야겠다고 맹세했어. 진술서를 통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은이를 해친 그녀의 잔인함에 분노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동정심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수십 년간 원한을 품은 한 여자가 결국 어둠 속의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의 옛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두신 나무 상자 속을 뒤지다가 우연히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필체로 최의 여인이라고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편지에서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원망하며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를 인정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손을 떨었고 눈물이 번져가는 글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과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셨지만 정말로 잘못을 저지르셨던 것입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지은이는 제 손에 들린 편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이해가 돼요. 당신 잘못도 제 잘못도 아니에요. 이건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업보 같은 거예요. 하지만 무서워요. 그 여자가 멈출까요? 아니면 이 증오가 우리를 영원히 따라다닐까요? 저는 아내를 숨이 막힐 정도로 꽉 껴안았습니다. 다시는 당신이 고통받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체포됐어. 법이 심판할 거야. 우리는 강해져서 살아가야 해. 알겠지? 그날 밤 지은이가 잠든 후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여인의 낡은 편지와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아버지의 엄한 얼굴을 보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큰 짐을 남겨주셨네요. 아버지를 원망하진 않지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제 아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눈물이 사진을 적셨습니다. 저는 아이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김 형사는 최 여인이 기소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지만 한 가지 당부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 그녀는 전혀 뉘우치지 않아 진술 중에 다른 한 사람을 더 언급했어. 자네 가족에게 접근하는 걸 도와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저는 깜짝 놀라 심장이 다시 조여왔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여인의 배후에 또 다른 그림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출구 없는 소용돌이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에서 나오는 지은이를 보았을 때 그 창백한 얼굴에도 저를 향한 믿음이 가득한 눈빛을 보고 저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고 속삭였습니다. 끝까지 갈 거야. 진실이 이보다 더 고통스럽더라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난 견딜 수 있어. 제 마음속에 뜨거운 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어둠이 아무리 짙더라도 저는 진실의 끝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김 형사가 최 여인의 진술에 다른 인물이 등장했다고 말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든 것이 그녀와 아버지 사이의 개인적인 원한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후에 또 다른 자가 있다면 이 음모는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 형사를 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세히 말해줘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김 형사는 서류를 펼쳐 진술, 녹음 파일의 일부를 들려주었습니다. 최 여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똑똑히 들렸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야. 그 집안에 접근하는 걸 도와주고 소식을 전해주고 심지어 어떻게 해야 들키지 않고 손을 쓸 수 있는지 알려준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그 집 며느리를 나만큼이나 미워했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했다. 제 머릿속에는 즉시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용당했을 뿐인데 설마 또 다른 누가 있단 말인가. 김 형사는 책상을 두드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자네 가족이거나 아주 가까운 사람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그래야만 지은 씨에게 자주 접근할 수 있었을 테니까. 저는 목이 메어 마음속에서 거친 파도가 일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는 최 여인에게서 멈추지 않고
제 가정 안까지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돌덩이를 짊어진 듯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창백한 얼굴로 저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여보, 저는 아내에게 숨기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숨길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여인이 혼자 한 짓이 아니래. 배후에서 돕고 심지어 당신을 해칠 방법을 알려준 다른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람일지도 몰라. 지은이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라니. 설마 가족 중에. 저는 아내를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걱정 마. 나와 경찰이 꼭 찾아낼 거야. 지은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전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저를 죽이려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지은이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으며 제 책임은 진실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계속 살아갈 힘을 주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김 형사가 저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그는 최여인의 통화 기록에서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발견되었지만 음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그 목소리는 지은이의 지인과 여러 면에서 유사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 형사는 저를 탐색하듯 물었습니다. 지은 씨가 누구와 심하게 다툰 적 있나? 특히 시댁 쪽에서.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깼는 것 같았습니다. 동서, 사촌 형수 등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사람은 여전히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여러 번 지은이를 질책했고 심지어 저 며느리 얼굴도 보기 싫다는 모진 말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있어요. 아마도 제 어머니일 수도 있지만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고요. 김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심정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증거로 말해야 해. 감시팀을 붙여 녹음을 해볼 거야. 만약 정말 관련이 있다면 드러나겠지.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앉아 계셨는데 눈은 매택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맹세코 네 아내를 해치려던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속았을 뿐이야.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꾸 찾아와서 귓가에 속삭였어. 지은이가 애군을 몰고 오는 상이라 집안을 망하게 할 거라고. 엄마는 어리석게도 그 말을 믿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다른 그림자가 배후에서 어머니의 머릿속에 악독한 말을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아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웃을 통해 알게 된 무당이야. 강보살이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시켰고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한 명 소개해줬는데 그게 바로 최여인이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둠의 배우는 다름 아닌 한 무당이었고 그녀가 어머니의 미신을 이용해 우리 가족을 나락으로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서서히 밝혀졌습니다. 최여인은 직접 손을 쓴 실행범, 그리고 강보살은 멀리서 조종하며 의심의 씨앗을 뿌려 원한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 조종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은이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머님이 그런 일을 저지르셨다니.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미움을 받아야 했나요? 저는 아내를 품에 안고 고통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어. 잘못이 있다면 그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원한과 어리석음 때문이야. 하지만 날 믿어줘. 끝까지 가서 모든 진실을 밝혀낼게. 당신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해. 그날 밤 저는 김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쉰 목소리였습니다. 배우는 강보살이라는 무당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은이가 계속 위험할 거예요. 김 형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지. 저는 전화를 끊고 잠든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제품에 안겨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머리카락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내가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불꽃이 될게. 저는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보살이라는 무당의 행방을 찾아냈어. 교회의 작은 집에서 살면서 운세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더군. 오늘 우리가 들이닥칠 건데 자네도 같이 가겠나? 그녀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들을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저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고 마음속은 분노와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공포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고 아내가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배우의 인물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이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귀로 직접 듣고 싶습니다. 오후에 저는 김 형사와 몇몇 동료들과 함께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낡은 단층집이었고 문 앞에는 점집, 운세 상담이라고 새겨진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향냄새와 중얼거리는 연불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50대 정도로 보이는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마른 체구에 희끗희끗한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바로 강보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올려다보더니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세 보러 오셨나? 아니면 사인업보라도 풀러 오셨소? 김 형사는 앞으로 나아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입니다. 강씨, 독극물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녀의 얼굴은 순간 변했지만 곧바로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줬을 뿐이요. 어리석게 믿은 사람이 잘못이지. 왜 나를 탓하시오? 그 말을 듣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서며 떨리지만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부추겼어. 어머니의 미신을 이용해서 내 아내를 해치려 했다고. 최 여인과 손을 잡고 음식에 독을 넣었어. 부인할 셈인가. 강보살은 저를 보며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남자의 아들이로군. 보니 알겠어. 당신은 무관한 줄 아나? 원한의 씨앗을 뿌린 건 당신 아버지야. 나는 하늘을 대신해 벌을 내렸을 뿐. 당신 아내는 그저 그 운명을 짊어져야 했을 뿐이고. 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두 손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업보라는 말로 당신의 악행을 정당화하지 마시오. 내 아내는
아무 죄도 없소.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 해도 당신은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복수할 권리가 없어. 저는 울분에 차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메어 나왔습니다. 김 형사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강보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왜 지은 씨를 노렸는지, 그리고 최 여인과는 어떻게 연락했는지 자세히 말하시오. 강보살은 비웃으며 독사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여인이 나를 찾아와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통곡했지. 나는 그녀의 운명이 당신 집안과 피해 빚으로 얽혀 있다는 걸 알았소. 나는 그저 그녀가 가야 할 길을 보게 도와줬을 뿐이야. 당신 어머니에게는 며느리가 집안과 상극인 팔자라고 했지. 그녀를 없애지 않으면 온 가족이 망할 거라고. 그 여자는 믿었고 내 말을 따랐소. 내가 할 일은 많지 않았지. 그저 의심의 씨앗 하나만 심어주면 충분했으니까. 독을 넣은 건 최 여인이 직접 한 일이오.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 악독한 속삭임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점괘를 잘 믿으시는 어머니는 그녀의 말에 서서히 세뇌되어 결국 그녀의 손에 놀아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강보사를 증오에 찬 눈으로 바라보며 달려들고 싶었지만 두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겨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소? 내 아내는 죽을 뻔했고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 났소. 당신은 이 짓을 해서 뭘 얻었소? 강보살은 저를 보며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눈빛으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얻었냐고. 만족감을 얻었지. 과거의 악의 씨앗을 뿌린 자가 당신 아버지이니 그 자식들이 대가를 치르는 게 마땅하지. 나는 그저 인과응보의 법칙을 실행했을 뿐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인과응보는 결코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소. 당신은 그저 증오를 키우고 스스로를 악마로 만들었을 뿐이야. 만약 정말 하늘이 있다면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일 거요. 김 형사는 신호를 보냈고 두 명의 동료가 즉시 앞으로 나아가 체포영장을 낭독했습니다. 강보살은 비웃으며 저항하지 않고 그저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시오. 증오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을 테니 당신 아내는 조만간 그 운명을 짊어지게 될 거요. 그녀의 말은 제 심장을 찌르는 마지막 칼날과 같았습니다. 그녀가 끌려나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 같으면서도 새로운 상처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김 형사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거의 밝혀졌어. 하지만 넌 강해져야 해. 지은이 곁에서 그녀가 이 충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줘.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강보살에 태어나고 악독했던 얼굴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죄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은이가 안쓰러웠습니다. 착한 여자가 다른 사람의 과거 죄업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이 나약하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부터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자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내를 와락 껴안고 목이 맨 채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 배우는 강보살이라는 무당이었어. 그녀가 어머니를 이용해서 모든 걸 꾸몄어. 이제 그녀는 체포됐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지은이는 잠시 말을 잃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여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했나요? 너무 지쳐요. 저는 그저 평범한 가정을 원했을 뿐인데. 저는 아내를 꽉 껴안았습니다. 제 눈도 젖어 있었습니다.
알아. 당신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를 거야. 내가 당신을 이 어둠에서 꺼내줄게. 그날 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와 지은이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저는 강보살의 비웃음과 원한의 찬말을 들었습니다. 증오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을 거야. 저는 이 싸움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이해했습니다. 강보살은 체포되었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저와 지은이가 이 폐허 위에서 함께 일어서서 우리 자신을 위한 빛을 되찾는 과정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강보살이 체포된 후 며칠 동안 저와 지은이의 작은 집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엿보는 발소리도 의심의 눈초리도 없었지만 우리 마음속은 아직 완전히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애써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지만 그 눈에 여전히 지친 기색이 남아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저며왔습니다. 몇 달간 이어진 악몽은 그녀의 마음에 깊고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지은이를 데리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본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체내의 독소 수치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간과 신장에 심각한 손상은 없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면 회복될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듣자 저는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들었지? 당신은 나을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당신을 위협하지 않을 거야. 지은이는 저를 보며 붉어진 눈가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와 우리 부부는 잠시 걸었습니다.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무언가 속삭이듯 사각거렸습니다. 지은이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여보, 전 이제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앞으로 우리가 평온하게 살 수 있기만을 바라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전 이제 증오에 지쳤어요. 저는 아내를 팔로 감싸 안고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도 그래.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 우리는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위해 살아야 해. 집에 돌아와 저는 아버지의 제사상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지만 너무 큰 상처를 남기셨어요. 아버지 때문에 제 아내가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잘 살고 끝까지 지은이를 지킬 겁니다. 부디 먼 곳에서라도 저희 가족을 지켜봐 주십시오. 향 연기가 마치 조용한 대답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 박 여사님도 이 모든 일을 겪고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조용히 앉아 계셨고 머리카락은 눈에 띄게 휘어졌으며 눈빛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저와 지은이를 부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 미신에 빠져서 나쁜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 며느리를 해칠 뻔했다. 너무 후회된다. 매일 밤 악몽을 꾼다. 지은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이용당하신 거 알아요. 이제부터는 가족을 믿고 그런 미신은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전히 어머님의 며느리고 평생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지은이를 와락 껴안았고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그 광경에 제 목이 메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코 아물지 않을 것 같았던 균열이 사랑의 힘으로 서서히 메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최 여인과 강보살의 사건은 이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여인은 의도적인 독살 행위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강보살은 교사 및 사기 혐의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일어나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 분이 복수로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만을 바랍니다. 증오를 내려놓아야만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아내는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두 분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 여인은 침묵했고 그 눈은 흐릿했습니다. 강보살은 여전히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의가 제 역할을 다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저는 제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지은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내를 데리고 시골에 내려가 밭과 들을 구경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과 함께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법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녀는 항상 미소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루하루 지은이의 안색은 좋아졌고 입가에는 미소가 더 자주 번졌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빛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음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이는 제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요. 이미 바꿀 수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예요. 제겐 당신과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소박한 행복이 차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갔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장에 몇 줄 적었습니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이겨내는 것이다. 모든 증오는 흘러가지만 사랑과 용서만이 남는다. 저는 노트를 책상 위에 놓고 등불 아래에서 미소 짓고 있는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평범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제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사랑만 있다면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상처가 아물고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행복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간 병원, 의사의 귓속말,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모두를 경악하게 한 진실. 이 이야기는 막을 내렸지만 그 여운은 분명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평범해 보였던 건강검진 한 번으로 온 가족은 음모와 증오, 그리고 과거의 어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착한 아내는 희생양이 되었고 어머니는 무당의 말을 믿어 죄를 지을 뻔했으며 저는 아버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진실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악인은 처벌받았으며 우리 가족은 용서를 선택하고 함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교훈은 증오나 미신이 이성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오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미래마저 삼켜버릴 것입니다. 마주하고 내려놓고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족은 진정한 이해와 포용, 그리고 사랑이 있을 때만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교훈은 점괘나 미신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미신 때문에
제 어머니는 이용당했고 자신의 며느리를 해치는 도구가 될 뻔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하며 근거 없는 유혹 대신 과학과 인간애를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곁에 있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돈도 헛된 맹세도 아닌 바로 사랑과 동행입니다. 잃어버린 후에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를 잊지 마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듣고 자신만의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감동적이고 진실하며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고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사랑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